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생 아끼고 모으고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솔직히 좀 불안하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데도 돈이 부족한 느낌일까? 이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놀라운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본인이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분은 10명 중 고작 한두 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 9분은 막연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불안의 원인은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담아두고 있는지 그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돈 걱정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주식 이야기, 어려운 부동산 투자 이야기 아닙니다. 통장 딱 3개만 있으면 됩니다. 3개의 통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후에 돈 걱정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젊을 때 더 벌 걸, 주식을 했어야 했나, 부동산을 하나 더 샀어야 했는데. 그런데요, 제가 수많은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건 노후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한 바구니에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엌에 양념통이 있죠? 소금, 설탕, 고춧가루, 후추. 이걸 전부 하나의 큰 통에 섞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할 때마다 어느 게 소금이고 어느 게 설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된장찌개에 설탕을 넣고 디저트에 소금을 넣는 참사가 벌어지겠죠. 우리 통장도 똑같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통장, 공과금 나가는 통장, 경조사비 나가는 통장, 자녀에게 보내는 돈, 본인 용돈까지 전부 하나의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달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달에는 괜찮은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접하는 유형인데요.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7세 퇴직한 지 2년 됐어요. 국민연금이 매달 12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부인분 연금까지 합하면 약 200만 원이에요.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빠듯하지만 아주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매달 말이 되면 통장 잔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왜 그런 걸까요? 알고 보니 아들이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몇백만 원 보내주고 손주 학원비 대줘야 한다고 또 돈이 나가고 갑자기 친구상을 당해서 부조금도 나갔어요. 이 돈들이 전부 연금 들어오는 통장 하나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 병원비 낼 때, 마트에서 장 볼 때 통장 잔고를 보면 아찔한 거예요.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늘 쪼들리는 느낌인 거죠. 이게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독에 구멍이 나 있는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물을 더 많이 붓는 게 아니라 구멍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막는 방법이 바로 돈의 성격에 따라 통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A 통장 나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돈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붙은 돈은 함부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행동경제학에서도 이미 증명된 원리예요. 사람은 같은 10만 원이라도 이건 내 여행 자금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두면 훨씬 아끼게 됩니다. 반대로 이름 없이 그냥 통장에 들어있으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쉽게 써버리죠. 지금부터 그 3개의 통장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통장에는 각각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줄 통장, 두 번째는 방패 통장, 세 번째는 행복 통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통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생명줄 통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을 매달 숨쉬게 해주는 통장이에요. 이 통장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 이 두 가지만 이 통장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오는 돈을 정리해 볼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혹시 임대 수입이 있으시다면 그것까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규칙한 수입은 이 통장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가끔 용돈을 보내준다든가 중고 물건을 팔아서 돈이 생겼다든가 이런 건 나중에 다른 통장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나가는 돈을 볼게요. 매달 꼭 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그리고 식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정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살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그림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 다른 한쪽에는 매달 나가는 돈. 이 두 숫자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진짜 여유분입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노후 재정 관리의 첫걸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모릅니다. 대충 이 정도 들어오고 대충 이 정도 나가겠지 하고 감으로 사세요. 그런데 감으로 살면 어느 달은 괜찮고 어느 달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충이라는 게 실제보다 항상 낙관적이거든요. 나가는 돈은 실제로 더 많고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 아니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세요. 거기에 두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고 적고 아래에는 매달 꼭 나가는 돈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숫자를 채워 넣어 보시는 거예요. 국민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관리비 얼마, 보험료 얼마. 이 작업을 하시면 처음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나 나가고 있었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안 보이던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줄 통장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통장에서는 오직 생활비만 나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보내주는 돈, 경조사비, 여행비, 이런 건 절대 이 통장에서 빼지 마세요. 이 통장은 오직 먹고 자고 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만 관리하는 곳입니다. 둘째, 자동이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보험료, 이런 고정 지출은 전부 자동이체로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일이 납부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생기고 연체료가 붙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머리가 편해집니다. 이건 알아서 나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셋째, 고정 지출 날짜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세요. 예를 들어 연금이 매달 25일에 들어온다면 자동이체 날짜를 27일이나 28일쯤으로 모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2, 3일 안에 고정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통장에 남은 돈이 곧 이번 달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라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 편합니다. 넷째, 매달 초에 5분만 투자하세요. 이건 시간 투자예요. 매달 초에 통장을 한번 열어보고 이번 달에는 얼마 남았구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딱 5분이면 돼요. 이 5분이 그달 한 달의 마음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생명줄 통장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내 생활의 숨통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노후 재정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해? 맞아요. 아무리 생활비 통장을 잘 관리해도 인생에는 예상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든가,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자녀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이럴 때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달부터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두 번째 통장입니다. 두 번째, 통장 방패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비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날아올 때 생활비 통장 대신 맞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에요. 왜 이 통장이 필요한지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범퍼가 있죠. 범퍼가 왜 있는 걸까요? 작은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차체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범퍼가 없으면 가벼운 충돌에도 엔진이나 차체가 바로 손상됩니다. 방패 통장이 바로 이 범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본 안타까운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0한 되시는 분인데 퇴직 후에 연금으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수술비가 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상금 통장이 따로 없으셨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250만 원을 빼셨어요. 그랬더니 그달은 물론이고 다음 달까지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것저것 줄이고 약국에서 영양제도 끊고 3개월 정도를 정말 힘들게 보내셨어요. 만약 박 선생님에게 비상금 통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비 250만 원은 비상금 통장에서 나가고 생활비 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평소 먹던 건 먹고 필요한 약 사고 생활에 전혀 타격이 없어요. 이게 방패 통장의 힘입니다. 그러면 방패 통장에는 얼마를 넣어두면 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기준은 월 생활비의 3배에서 6배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신 분이라면 방패 통장에 4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를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입원 집술이 경조사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금액을 한꺼번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패 통장을 만들고 매달 조금씩 넣으면 됩니다. 매달 5만 원만 넣어도 1년이면 60만 원이 모여요. 2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방패 통장을 운영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이 통장은 진짜 비상시에만 쓰는 겁니다. 자녀가 아빠 좀 급해라고 할 때마다 이 통장을 열면 정작 본인에게 진짜 비상이 닥쳤을 때 비어 있습니다. 비상금은 본인의 비상을 위한 돈이에요. 자녀 지원은 별도의 판단과 계획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안전망을 허물면서까지 도우면 결국 자녀에게도 더 큰 짐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돌아오지 않아서 본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가 다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 통장을 지키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둘째, 방패 통장은 접근이 살짝 불편한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크카드를 연결하지 마시고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이체가 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평소에 쓰는 것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집에 메모해둔 곳에서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살짝 불편하면 충동적으로 꺼내 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의지가 약해도 돈이 지켜집니다. 셋째, 방패 통장에서 돈을 썼다면 반드시 다시 채우세요. 비상금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이 통장의 존재 이유니까요. 하지만 쓰고 나서 다시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 비상 때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써서 줄었다면 다음 달부터 다시 매달 조금씩 채워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방패 통장에 돈을 넣을 때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는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시중은행에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에요. 일반 보통 예금보다 이자가 높으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서 비상금 보관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은행 앱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은행에 물어보시거나 자녀분에게 부탁해서 개설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CMA 통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에서 만드는 건데 쉽게 말하면 돈을 넣어두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통장이에요. 비상금처럼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바로 뺐을 수 있으면서 일반 은행 통장보다 이자가 높은 편이라 비상금 보관에 좋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복잡한 투자 상품은 피하셔야 해요. 비상금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방패 통장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이 생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한테는 비상금이 있어. 이 마음 하나가 일상의 불안을 확 줄여줘요. 사실 노후 불안의 상당 부분은 만약에라는 걱정에서 옵니다. 만약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만약 큰 돈이 필요하면 방패 통장은 이 만약에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떤가요? 좀 무겁긴 해도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반대로 우산 없이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온종일 불쾌하고 힘들죠. 방패 통장은 여러분, 인생의 우산입니다. 쓸 일이 없으면 그저 든든한 안심이고 쓸 일이 생기면 즉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명줄 통장과 방패 통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통장만 있어도 노후 재정의 기본 뼈대는 완성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통장이 3개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통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통장이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통장, 행복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조금 특별해요. 앞에 두 통장이 생존과 안전을 위한 거라면 이 통장은 여러분의 삶의 색깔을 입혀주는 통장이에요. 여행, 취미, 맛있는 음식, 친구와의 모임, 나를 위해 쓰는 돈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에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무슨 여행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였나요?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나요? 아니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십니다. 돈을 아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 나는 안 쓰고 참자. 그러면서 3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나중에 그때 좀 다닐 걸 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 없어서입니다. 하루하루가 같은 패턴의 반복이고 기대할 게 없고 설렐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반대로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이라도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있으면 그게 삶의 활력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뵌 분 중에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라는 73세 여성분인데요. 연금이 매달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매달 3만 원씩 따로 모아요. 1년이면 36만 원이 되잖아요. 이 돈으로 1년에 한 번 친구들이랑 가까운 온천 여행을 가세요. 이 선생님 말씀이 이 여행 하나가 1년을 버티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여행을 생각하면 매일이 기대되고 그 기대감이 운동도 하게 만들고 건강도 챙기게 만든다고요. 3만 원이에요, 매달.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대여섯 잔 값이에요. 이 작은 금액이 한 사람의 1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게 행복통장의 힘이에요. 자, 행복통장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면 좋을까요? 첫째, 금액은 작아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달 1만 원이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나를 위한 돈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큰 금액이 아니어도 나를 위한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이 돈은 쓰는 게 맞습니다. 행복 통장에 돈은 아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쓰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쓰는 거죠. 이번 달에는 오랜만에 좋은 식당 가야지. 석 달 모아서 친구랑 여행 가야지. 이 돈 모아서 서예교실 등록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조금씩 모으고 때가 되면 기분 좋게 쓰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셋째, 이 통장에 돈을 쓸 때 절대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아요. 이 돈이면 손주한테 뭐 사줄 수 있는데, 이 돈 아끼면 자식한테 보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시는 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부모님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내시면 자녀도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반대로 부모님이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도 즐기시고 친구도 만나시면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잘 지내시는구나. 다행이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예요. 넷째, 행복 통장에 위시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통장을 만드실 때 작은 종이에 오래 하고 싶은 것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따뜻한 곳에서 족욕하기, 오래된 친구와 점심 먹기, 전에 못 가본 수목원 가보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 목록을 통장이랑 같이 보관하세요. 그러면 돈을 모을 때마다 목표가 떠올라서 더 재미있어집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엄마한테는 행복 통장이라는 게 있어. 아빠가 이 돈으로 여행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들도 응원해 줍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기쁘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본인을 위한 돈을 따로 모으시는구나. 잘하시는 거다. 그러면 자녀도 불필요하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양원 어르신들의 인생 충고 시리즈, 오늘 3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를, 2번째 영상에서는 돈과 일에 대한 후회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3번째, 건강에 대한 후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2다리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셨죠? 밥을 드실 때 씹는 게 불편하지 않으셨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크게 차지 않으셨죠? 이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요양원에 계신 85살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화장실을 혼자 못 가. 밥을 혼자 못 먹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젊을 때는 나도 다 됐었어. 2다리로 뛰어다녔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 여러분, 건강은 잃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잃고 나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해 가장 많이 후회하신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10가지는 전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걷기, 식사, 수면 검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르신들도 다 아셨대요. 운동해야 한다는 거, 술 줄여야 한다는 거, 검진 받아야 한다는 거, 다 하셨는데 안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그걸 가장 후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입니다. 매일 걸으세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87살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높은 곳을 오르내리시고 몸 쓰는 일을 하셨으니까 체력에는 자신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따로 운동을 하실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현장에서 일하는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일하는 게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움직일 일이 없어지니까 몸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릎이 먼저 안 좋아졌대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밖에 안 나가게 되시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일한 건 운동이 아니었어. 몸을 혹사한 거였어. 운동은 따로 해야 하는 건데 나는 그걸 몰랐어. 은퇴하고 나서 매일 30분만 걸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몸을 쓰는 것과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일은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이 빨리 닳고 근육 균형이 무너집니다. 진짜 건강을 위한 운동은 일과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걷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거창한 운동 말고 그냥 걸으세요. 81살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운동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대요. 운동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운동하려면은 운동복도 사야 하고 운동화도 사야 하고 헬스장도 등록해야 하고 그런 시간도 돈도 없었어. 그래서 평생 따로 운동을 안 하셨대요. 근데 요양원에 오시고 나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매일 걷기만 하셨어도 지금 이 상태가 아니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후회가 되셨대요. 걷기가 운동인 줄 몰랐어. 집 앞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도 운동인 줄 몰랐어. 나는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어. 그냥 매일 30분만 동네 한 바퀴 돌았으면 됐는데.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걸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튼튼해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이겁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못 걸어봐야 알아. 지금 여러분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매일 걷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세요. 지금 걷는 그 다리가 나중에 가장 그리운 것이 됩니다. 둘째,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후회하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충고입니다. 술과 담배 줄이든 끊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84살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20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셨대요. 군대에서 처음 배우셔서 그 뒤로 60년 넘게 피우신 겁니다. 하루에 한 갑에서 한 갑 반씩 피우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끊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는데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담배 피우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 아버지도 담배 피우면서 80까지 사셨어. 그러다가 72살에 폐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쉽게 말하면 폐가 딱딱하게 굳어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병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20년 전에 끊으셨으면 이 병 안 걸리셨을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할 말이 없었어. 20년 전이면 52살이야. 그때 끊으라는 말을 들었어. 안 끊었어. 10년 전에도 들었어. 안 끊었어. 매번 다음에 끊지, 내일부터 끊지 했는데 그 다음과 내일이 20년이 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뼈 아픈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담배의 해로움을 몰라서 안 끊으신 게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안 끊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담배가 몸에 나쁜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술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이 다음해입니다. 다음에 끊지. 내일부터 줄이지. 새해부터 시작하지. 근데 그 다음, 그 내일, 그 새해는 잘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내 습관이 내 가족을 아프게 합니다. 79살 최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남편분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대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에서 2병을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남자니까 한잔 할 수 있지 하고 넘기셨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의 음주량이 점점 늘어났고 술 드시고 나면 말이 거칠어지시고 주무시면서 코를 심하게 고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안 좋다고 하시고 할머니가 수없이 말씀하셨대요. 여보, 술 좀 줄여요. 근데 남편분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고 합니다. 이게 내 유일한 낙인데 이것까지 빼앗으면 뭘로 사냐. 남편분은 결국 70살에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고 그 뒤로 3년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이 아플 때 내가 옆에서 다 간호했어.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나도 그때같이 늙었어. 영감이 술만 줄였으면 우리 둘 다 건강하게 늙었을 텐데 영감 술 때문에 나까지 아팠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쁜 건강 습관은 나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내가 술을 많이 마시면 간호하는 건 배우자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면 옆에서 간접 흡연하는 건 가족입니다. 내가 건강을 안 챙기면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건 자녀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리합니다. 셋째, 술과 담배 줄이든 끊든 오늘 시작하세요. 다음에 라고 미루는 그 시간 동안 몸은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나쁜 습관은 나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아프게 합니다.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밥 이야기예요. 평생 어떻게 드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고입니다. 밥을 대충 먹지 마세요. 지금 먹는 것이 10년 뒤에 내 몸입니다. 83 살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밥을 해주시느라 정작 본인은 대충 드시는 분이셨대요. 아이들 반찬은 정성껏 만들면서 본인은 김치에 밥 한 숟갈 아니면 국에 밥 말아서 후딱 드시는 게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애들 먹이고 나면 나는 뭐 대충 먹으면 되지. 엄마가 뭘 잘 먹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약해지셨고 70대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졌고 그 뒤로 거동이 어려워지셔서 요양원에 오시게 됐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할머니 젊었을 때 우유나 멸치라도 꾸준히 드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평생 남 먹이느라 나는 안 먹었는데 그 대가가 이거야. 여러분, 특히 어머니 세대분들은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밥을 대충 드시는 분들, 남은 반찬으로 때우시는 분들, 시간 없다고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춰주세요. 지금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10년 뒤, 20년 뒤에 내 뼈가 되고 내 근육이 되고 내 장기가 됩니다. 대충 먹으면 몸도 대충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달게 먹지 마세요. 80살 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짜게 드시는 편이셨대요. 국에 소금을 더 넣고 찌개는 진하게 끓이고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싱겁게 하면 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간장을 더 뿌리셨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50대에 고혈압이 왔고 60대에 당뇨가 왔고 70대에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짜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들었으면 됐는데 나는 그때도 입맛 때문에 안 줄였어. 입이 즐거운 게 뭐가 나쁘냐고 생각했거든. 근데 입이 즐거운 세월이 30년이면 몸이 고생하는 세월도 30년이야. 여러분, 짠맛과 단맛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짜게 먹기 시작하면 점점 더 짠 걸 찾게 되고 단 걸 먹기 시작하면 점점 더 단 걸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맛이 우리 몸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높아지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지금 당장 입맛을 바꾸기 어려우시면 이것만이라도 해보세요. 국물을 반만 드세요. 반찬에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을 넣어보세요.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을 한 잔 더 마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입맛을 길들이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다섯째, 밥을 대충 먹지 마세요. 가족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한 끼도 소중합니다. 지금 먹는 것이 미래의 내 몸입니다. 여섯째 짝에 달게 먹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입이 즐거운 30년이 몸이 고생하는 3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병원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때 병원에 갔으면 하고 가장 많이 후회하신 이야기. 이건 정말 모든 분이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7번째, 충고입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88살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병원을 싫어하시는 분이었대요. 아파도 좀 있으면 낫겠지 하고 참으시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드시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은 한 번도 안 받으셨대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 가면 병이 나올까봐 무서웠어. 안 가면 모르니까 건강한 거잖아. 그게 내 생각이었어. 이 생각 때문에 할머니는 큰 병을 놓치셨습니다. 70대 중반에 배가 자주 아프셨는데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소화제만 드셨대요. 그러다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셨는데 이미 위에 종양이 꽤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 2, 3년 전에 오셨으면 간단한 시술로 끝났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가면 병이 나올까봐 안 갔는데 안 간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 병은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고 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검진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병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이 빨라야 치료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치료비도 훨씬 많이 들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8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82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60대 초반부터 무릎이 시큰거리셨대요.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무릎이 좀 아플 수도 있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이 할아버지의 병원행을 막았습니다. 결국 무릎 통증을 10년 넘게 참으시다가 70대에 병원에 가셨을 때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릎이 처음 아플 때 병원에 갔으면 간단한 치료로 됐을 거야. 근데 10년을 참았더니 인공관절을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작은 통증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였는데 나는 그 신호를 무시했어. 여러분, 우리 몸은 아플 때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소화불량, 관절 통증, 피로감.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이 나 좀 아파 살펴봐줘 하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라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중장년이 되시면 작은 통증도 한 번쯤은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별거 아니에요 하면 그때 안심하면 됩니다. 괜히 갔다 올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간 게 아니라 확인한 겁니다. 정리합니다. 7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검진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꼭 받으세요. 8째, 작은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을 아끼면서 일한 분들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 이야기도 현역에서 바쁘게 사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9번째 충고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지 마세요. 몸은 반드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81살 오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할아버지는 택시기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낮에는 택시를 모시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서너 시간이었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셋을 키워야 했으니까.
학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잠잘 시간이 없었어. 잠을 줄이면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잠을 돈으로 바꾼 거야. 잠을 돈으로 바꾸셨다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대가가 어떻게 왔냐면요. 할아버지는 50대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셨대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길을 헷갈리시고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60대에 결국 운전을 그만두셨고 70대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오랫동안 수면 부족이 심했냐고. 잠을 못 자면 뇌가 쉬지를 못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나는 30년 동안 잠을 줄이면서 일했는데 그 30년 동안 내 뇌가 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낮에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줄이면 몸이 수리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리 안 된 채로 다음 날을 시작하고 또 수리 안 된 채로 다음 날을 시작하고 이게 쌓이면 결국 몸이 무너집니다. 특히 뇌는 수면 중에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 밤에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나는 4시간만 자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몸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그 빚은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정리합니다. 9째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지 마세요. 수면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30분만 더 일찍 주무세요. 그 30분이 10년 뒤에 내 뇌를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사실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가장 묻기 조심스러웠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먼저 꺼내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번째 충고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도 치료받으세요. 80살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신 지 12년 되셨대요. 남편을 보내시고 처음 몇 년은 슬프지만 견딜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이 아니라 무기력이 찾아왔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좋아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도 재미가 없고 누가 전화해도 받기가 귀찮고 할머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음의 불이 꺼진 것 같았어.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은 것 같은 느낌. 근데 나는 그게 병인 줄 몰랐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 3년 동안 혼자 버티시다가 딸이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 병원에 모시고 갔대요. 진단 결과는 우울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할머니 우울증이에요 하니까 나는 기분이 이상했어. 우울증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우울증이야? 그게 내 생각이었어.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할머니 마음도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마음도 감기에 걸린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갑니다. 감기 걸리면 약 먹고 뼈가 부러지면 깁스하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갑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참습니다. 혼자 끙끙댑니다. 남에게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숨깁니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중장년 세대에서는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래.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정신력으로 이겨야지.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마음의 병을 더 키웁니다. 장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 먹으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힘들어졌어. 밥맛도 조금 돌아오고 더 일찍 병원에 갔으면 3년을 안 그렇게 힘들게 보냈을 텐데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야. 참으면 안 돼. 감기도 참으면 폐렴되잖아. 마음도 똑같아.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무기력하시거나 모든 게 귀찮거나 잠이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안 오거나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고 있다면요. 한 번쯤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네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하시면 상담 연결을 해줍니다. 마음이 아픈 건 약한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열째,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오래 간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마음의 감기도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자,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양원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건강에 대한 충고 10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걸을 수 있을 때 걸으세요. 걷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둘째,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셋째, 술과 담배 줄이든 끊든 오늘 시작하세요. 넷째, 나쁜 습관은 나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아프게 합니다. 다섯째, 밥을 대충 먹지 마세요. 지금 먹는 것이 미래의 내 몸입니다. 여섯째, 짜고 단 음식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일곱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꼭 받으세요. 여덟째, 작은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아홉째,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지 마세요. 수면은 몸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열째,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여러분, 3편의 영상에 걸쳐서 요양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간관계, 돈과 일, 그리고 건강. 이 3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후회는 항상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에서 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돈을 쓸 수 있었는데 안 쓴 것, 운동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안 간 것, 전부 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직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계십니다. 오늘 저녁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겠어요? 하나,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30분이면 됩니다. 둘, 오늘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서 드세요. 본인을 위해서요. 셋, 올해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오늘 예약 잡아보세요. 이 3가지가 10가지 충고를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오늘도 부탁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라고 전해줘. 잃고 나면 뭘 줘도 못 되돌린다고 전해줘. 여러분, 건강은 모든 행복의 바닥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내 몸을 조금 더 아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리즈의 4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행복의 비결.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했을 때 어르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2분의 어르신이 계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웃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명절이면 이웃집에서 떡도 돌려주고, 동네 모임에 가면 그분 옆자리는 늘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어떨까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슬쩍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고 명절에도 조용합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태반이에요. 두 분 다 착한 분이세요.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혹시 돈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학력 차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외모 차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관찰한 바로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차이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곱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인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 사람을 떠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맨 끝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한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임에 가시면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으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여시는데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내가 70년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말이야. 처음에는 아, 그러셨구나 하고 들어드립니다. 두 번째도 그래요.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는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이 살짝 풀리기 시작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슬슬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또 시작이다. 이 얘기 벌써 세 번째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한때 과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는 내가 빛나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기억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시절. 그게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요. 오늘의 고민이 있고 내일의 걱정이 있는데 내가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거 경험담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횟수가 평균 2~3번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감이 아니라 인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러셨구나 진심 어린 공감이지만 반복되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공감에서 인내로 바뀌는 순간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일부러 찾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순간에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하기 쉽죠. 할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할아버지 대단하셨네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끝입니다. 대화가 거기서 막혀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수업이 뭐야? 아니면 요즘 친구들이랑 뭐하고 노니 할아버지도 궁금하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그 순간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다정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손자, 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 대신 자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뭐 재밌는 일 없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 이러면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내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꺼내면 같은 과거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나는 과거 이야기를 몇 번이나 꺼냈을까? 3번 이하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과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셨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박물관에 소중한 물건을 전시하는 것과 같아요. 가끔 꺼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전시물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죠. 과거는 박물관에 잘 모셔두고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첫 번째 말 습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 이야기보다 사실 더 사람을 밀어내는 말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계시는 건데 본인은 전혀 인식을 못해요.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 상사가 너무 안 맞아서 이직을 할까 고민 중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야, 이직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참고 다녀. 어딜 가든 힘든 건 마찬가지야. 내가 다 해봤는데 직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어떠세요? 혹시 이 말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지금 뭘 원했을까요? 정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조언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그것도 판단을 못하니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대로 해. 물론 실제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죠. 하지만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인데 자녀에게 조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딸이 이직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 회사가 뭐가 좋다고 거기를 가니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딸은 그날 전화를 끊고 3개월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개월이요.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됐겠죠.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를 아버지가 한마디로 무시한 것처럼 느낀 겁니다. 반대의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그렇게 고민이 많았구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이 한마디 들으시고 어떠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말 안에는 너의 감정을 인정한다. 너의 고민을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딸이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것 좀 같이 생각해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전달 방식 하나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언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조언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조언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가 조언의 타이밍입니다. 그 전까지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실천 방법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3초 침묵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나, 둘, 셋 세어보세요. 그 3초 동안 내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말은 대부분 조언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 그 첫 번째 충동을 3초 동안 참으시면 두 번째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공감입니다. 그게 힘들었겠다. 그 두 번째 말을 하시면 됩니다. 3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계를 바꾸는 마법의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나도 자녀한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게 어른의 멋이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다 된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이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래분들끼리 모이면 대화 주제가 대략 정해져 있죠.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불평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즘 물가가 이게 뭐야. 세상이 갈수록 험해져.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어. 병원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건지. 어떠세요? 한두 개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세상이 변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합리한 일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문제는 불평이 대화의 전부가 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시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약값이 얼마이고 세상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걱정해 줍니다. 아이고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분과 만나면 기운이 빠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닌데 굳이 먼저 찾지는 않게 되는 거죠.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도 못 올라가.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약이 한 줌이야. 잠도 못 자. 밤에 3번은 깨. 이렇게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시면 듣는 사람은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좀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분도 계세요. 아이고, 오늘도 병원 왔네.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한 거지. 날씨도 좋고. 이 한마디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같은 상황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분 옆에 앉으면 오히려 내가 기운을 얻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과학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뇌 속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감사를 표현할 때라고 합니다. 남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신기하게도 내 뇌에서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을 밥상에 비유해 볼게요. 불평은 상한 반찬과 같아요. 하나쯤은 괜찮지만 반찬 전부가 상해 있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반면에 감사의 표현은 갓 지은 따끈한 밥 같은 겁니다. 반찬이 좀 부실해도 따끈한 밥 한 그릇이면 식사가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만 가득한 대화는 상한 반찬뿐인 밥상이고 중간중간 감사의 말이 섞인 대화는 따끈한 밥이 있는 밥상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식사를 차려주는 배우자에게.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밥을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 고마워. 이 한마디에 배우자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셋째, 이웃이나 지인에게 지난번에 챙겨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감사와 함께 꼭 쌍둥이처럼 같이 다녀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워지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나이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것이에요. 배우자에게 어제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자녀에게 그때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루에 고맙다를 3번 미안하다를 한번 의식적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말 습관,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말 습관, 불평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 습관. 이 세 가지가 말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그릇을 바꿔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얀 접시에 예쁘게 담긴 나물 반찬과 플라스틱 용기에 대충 담긴 나물 반찬, 맛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는 사람의 기분은 다릅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그릇이 달라지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져요. 그릇이 뭐냐고요? 바로 말투입니다. 속도 높낮이, 그리고 문장 끝을 어떻게 맺느냐. 이 세 가지가 말의 그릇입니다. 먼저 속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말이 빨라지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상대방이 듣지 않을까봐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대사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가 빨리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높낮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톤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졸립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살짝 낮추고 좀 더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부분이 중요한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끝맺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밥 먹었어? 이렇게 퉁명스럽게 끝나는 것과 밥은 먹었니?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 똑같이 밥을 먹었냐는 질문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문장 끝을 살짝 올리면서 부드럽게 마무리하면 같은 말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어요. 야, 거기 이렇게 부르는 것과 영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손자, 손녀에게도 야, 이리 와 대신 이름을 불러서 민준아 할머니 옆에 와 볼래?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반응이 달라져요. 웃음 섞인 한마디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쉬워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한 표정인데 상대방 눈에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살짝 미소를 띠고 말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고 말하면 목소리 톤이 자동으로 밝아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미소와 함께 나오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의 그릇을 바꾸는 세 가지. 첫째, 천천히 말하기. 둘째, 중요한 부분은 목소리를 낮추기. 셋째, 문장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여기에 이름 불러주기와 미소 더하기까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한층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뭐냐 하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후회하는 말 중에 열의 9은 하지 않았어야 할 말입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 있으시잖아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경험이 쌓이면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품격은 말을 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여기서 하지 않는 말이 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자녀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누구네 아들은 어디 다니고 누구네 딸은 뭘 하고 이런 이야기가 돌잖아요. 이때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 자랑을 보태기도 하고 반대로 남의 자녀와 비교하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각자 다 잘하고 있지, 이 한마디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모두가 그분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분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둘째, 뒷담화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뜨면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쉽잖아요. 그거 아세요? 사실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는 것. 이것도 품격입니다. 뒷담화에 참여하면 그 순간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나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뒷담화가 시작될 때 슬며시 화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그분이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분은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셋째 한탄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이 나를 몰라줘. 내 팔자가 그래. 이런 한탄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도 무거워지고 나 자신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힘든 순간에 한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말을 정리하면 비교하지 않기, 뒷담화하지 않기, 한탄을 반복하지 않기,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의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몸의 다이어트가 불필요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라면 말의 다이어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에요. 하루 중에 내가 한 말을 저녁에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불필요한 말을 몇 마디나 했을까? 그중에 3마디만 줄여보세요. 그게 말의 다이어트입니다. 침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의 침묵은 여백입니다. 그림에서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아름다운 것처럼 대화에서도 침묵의 여백이 있어야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게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어른의 품격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적게 해서 생깁니다. 할 수 있는 말을 참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침묵의 품격입니다. 자,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5가지였습니다. 첫째,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말 습관. 내가 젊었을 때 대신 너 요즘 어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둘째,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말 습관. 요청받지 않은 조언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로 공감해주는 것. 셋째, 불평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 습관. 아이고, 아파 대신 그래도 감사하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 넷째, 말의 그릇을 바꾸는 습관. 천천히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와 함께 말하는 것. 다섯째, 하지 않는 말의 품격. 비교, 뒷담화, 한탄을 줄이고 침묵의 여백을 갖는 것. 이 5가지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식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끄시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배우자에게 오늘도 고마워 한마디. 자녀에게 전화해서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한마디. 이웃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저분은 참 품격이 있어. 그것이 곱게 늙는 법입니다. 품격은 입술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말 한마디에서 자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 정리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좋은 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